저 이번에 중3, 고1, 고2 다 두각학원에서 국어 수업 진행하고 있는 강사 송희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번에 국어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라고 이제 물어봐 주셔서 학원에서 제가 고등국어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해서 약간 뉴스처럼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제 이야기는 조금 뒤에 이야기를 할 거고, 일단 그 고등국어에 대해서 오해 혹은 이제 어머님들께서 알아주셨으면 하는 걸 제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중등국어를 잘하면 고등국어도 잘하는 것이냐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내신과 수능을 별개로 봐야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 수학, 과학보다 선행이 필요 없는 과목인가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중등국어를 잘하면 고등국어를 잘할 거라는 그 착각이 사실 나중에 아이들이 내신을 할 때 좀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제가 맨날 이제 비유로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똑같이 얼음판 위에서 하는 스케이팅인데 이쪽은 스피드 스케이팅이고 여기는 피겨 스케이팅이잖아요. 근데 둘 다 스케이팅이긴 하지만 물론 일반인보다는 당연히 스피드 스케이팅 하는 사람이 피겨를 배우는 게 더 쉽기는 하겠죠. 근데 이거 스피드 스케이팅 잘한다고 피겨 잘하는 거 아니고 피겨 잘한다고 스피드 스케이팅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물론 일반인보다, 그러니까 뭔가 좀 떨어지는 친구들보다 어휘력이나 문해력이 좋은 친구들이 성적을 받기 수월할 수는 있어도 중학교 때 성적이 고등학교 성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조금 안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기초 능력은 조금 비슷할지언정 가는 방향성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는 어떤 식이냐면, 춘향전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은 학교 선생님 수업 내용만 달달달 공부하면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와주는데,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내신이든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은 보통 아이들한테 춘향전의 주제가 뭐야? 라고 하면은 보통 춘향이랑 목룡이 러브스토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모의고사에 춘향전이 나왔는데 보기에 춘향전은 조선 후기 지배층의 부조리함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하면, 그때부터 춘향이와 목룡의 러브스토리는 사이드로 빠져야 되는 거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이나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문제가 원하는 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중등국어에 머물러서 보면은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이런 내용이죠. 예를 들면 중학교 때부터 국어가 약하니까 지금도 못할까 봐 걱정이 된다. 중학교 때는 상위권이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안 나온다.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만약에 자기가 국어를 잘하던 애예요. 근데 고등학교에 갔는데 국어가 생각보다 안 나와주잖아요. 그럼 자기가 못한다라고 생각을 못하고, 아, 우리 학교 내신이 나랑 안 맞나 봐. 난 내신 안 맞나 봐. 정시 파이터 할 거야. 이런 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 아버님들부터 벗어나 주셔야 돼요. 야,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다른 거야. 너 중학교 때 잘했어도 고등학교 못할 수 있고, 중학교 때 못했어도 고등학교 잘할 수 있어. 해서 일단 여기서 조금 벗어나 주시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내신과 수능이 별개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다른 게 있기는 해요. 제가 이제 1학년 기준으로 했을 때 1학년 내신범위랑 이렇게 수능 국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문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단어론이라고 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품사, 우리 영어에서 하는 것처럼 동사, 형용사 같은 거, 그리고 형태소 이런 것들은 학교 교과서 범위에는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따로 공부를 해주거나 인강이나 아니면 학원을 다녀서 채워줘야 되는 부분인데, 요거는 조금 이제 빡센 학교들, 소위 말해서 예를 들면 숙명이라던가 이런 학교들에서는 추가로 프린트물을 주고 진도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교과 과정 기준으로 했을 때 내신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론만 제외하면은 문법에 들어가는 나머지를 다 1학년 내신에서 배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문학인데, 문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학년 때까지 쭉 내신에서 이어지는데, 그 내신에서 배우는 문학이 보통 고전 시간은 이런 흐름, 현대시는 이런 흐름 해서 보통 시대별로 배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수능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법과 문학에서는 굉장히 연결관계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단어야 연결이 안 되는 거, 독서 파트는 연결이 안 됩니다. 저희가 이제 교과서 범위 기준으로 했을 때 1학년 내신에, 그리고 2학년 1학기 내신까지는 독서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요. 2학년 2학기 때 독서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지문 몇 개를 정해주고 외우듯이 해서 푸는 문제지, 처음 보는 지문을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능 국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따로 조금 더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독서는 조금 따로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독서는 별개니까 내신과 수능은 방향성이 다르지 않냐라고 했을 때, 요거는 실제 이제 제 학생들, 이 이신혁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대를 들어간 학생이고, 여기 장수 학생은 이번에 이제 연세대 들어간 학생인데, 둘 다 내신이랑 수능을 저한테 들었던 학생들입니다. 근데 일단 이 이신혁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 남학생 나눠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학생에 비해서 남학생들이 문학이 더 약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좀 이과적인 성향이 진하기도 하고, 소위 말해서 MBTI로 T적인 아이들이 좀 많이
많이 문학에서 왜요? 전 안 슬픈데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아이들이 이제 문학에서 좀 애를 먹는데 일단 저희가 수능에서 만나는 문학보다 내신에서 만나는 문학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작품 수를 하면서 아이들이 약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쌓여가는 어떤 그런 감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이신영 학생 같은 경우도 정말 문학적인 사고가 전혀 안 돼서 제가 1학년 때부터 좀 고생을 했던 학생인데 이 친구는 3학년 끝까지 내신을 다 챙겼습니다. 근데 수능도 잘 봤는데 이제 자기가 얘기하기로는 그 내신을 많이 들으면서 많은 작품을 본 게 되게 도움이 됐다라고 한 학생이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내신을 2학년 1학기부터 버렸는데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을 들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따로 문학 개념을 공부나 문학 작품을 공부하고 싶지는 않은데 지금부터 자기가 수학도 하고 과학도 해야 되는데 수능 공부를 100%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자기는 내신을 들으면서 많은 작품을 보는 걸로 그냥 시야라도 길러가겠다. 해서 이 친구는 내신을 안 듣는데도 안 챙기는데도 불구하고 수업은 끝까지 들었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위권 대학에 진학한 친구들 중에는 대부분 내신 쓸모없어 수능이랑 별개야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없는데 보통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 내신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죠. 도망치고 싶은 핑계가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요새 재수 삼수를 너무 당연시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애들 마인드가 내신? 못 보면 정시하면 되지. 정시? 못 가면 재수하면 되지. 이런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서 너무 어머님들께서 내신과 수능을 별개로 봐주지 않으셨으면 그게 결국 아이들한테 다음 기회가 있고 다음 기회가 있다라는 생각을 줘서 아이들이 내신에 집중을 못하게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얘기할 게 수학, 과학과 달리 선행이 조금 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사실 뭐 제가 수학생, 과학쌤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보통 수학, 과학을 선행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수학이랑 그 국어랑 했을 때 졸업생, 그러니까 재학생이 바로 현역으로 본 점수와 그 다음에 이제 반수를 하거나 재수를 하거나 N수한 친구들의 점수를 비교한 겁니다. 이건 작년 기준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수학은 재수, 반수한 친구들과 재학생의 차이가 9.1점이죠. 근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13.3점이 나옵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1년이라도 더 했을 때 성적이 더 많이 오르는 게 국어였다는 뜻이거든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내내 국어는 뒤로 밀어놓고 수학이나 과학만 선행을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얘는 1년 더 해도 오르는 폭이 이만큼이었다면 국어는 맨날 등한시하다가 재수하면서 해보니까 이만큼 오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어가 이제 나중에 입시를 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굉장히 큰 키인데 계속 수학이나 과학에 비해서 선행이 좀 늦춰지는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제가 2022년부터 쭉 가지고 온 건데 표준 점수를 비교한 거예요. 뭐 아시는 어머님들도 계시겠지만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애들이 시험을 보고 와서 엄마 나 80점 받았어. 엄마 나 90점 받았어. 하는데 아이들 대학 그 점수로 안 가는 거 아시죠? 그 이유가 뭐냐면 아주 쉬운 시험에서 100점을 받은 친구랑 아주 어려운 시험에서 100점을 받은 친구를 똑같이 취급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원점수를 그 해의 난이도랑 같이 계산을 해가지고 표준 점수로 환산을 해서 아이들은 대학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만점 기준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국어랑 수학이 뒤치락 엎치락해요. 2022년에는 국어가 더 높았고요. 2023에는 수학이, 2024에는 다시 국어가, 2025에는 다시 수학이 높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어쩌면 수학 만점을 받는 것보다 국어 만점을 받는 친구가 대학에서 몇 점을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국어를 수학의 뒷순위로 밀어두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조금 이제 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릴 말씀이 아이들이 이제부터 슬슬 여름방학부터 아마 예비고일을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때 이런 수업은 들으면 좋겠고 이런 수업은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이런 강의가 정말 많을 거예요. 대치동뿐만이 아니라 뭐 인강이든 여러 학원에서 뭐 고전시 몇 개를 완성한다, 고전시 30개 완성, 뭐 현대시 100개 완성, 이런 수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당장 애들 지금 기말고사 준비를 떠나서 너 중간고사 때 배운 거 기억나? 하면 애들 10개 중에 2개 기억하면 많이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2, 3개월만 지나도 그렇게 다 까먹는데 여름방학 때 이거 N개 해놓은들 이게 고등학교에 가서 얼마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몇 개 완성, 몇 개 완성 이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랑 같은 맥락, 문법 몇 회 해가지고 몇 주 완성한다. 근데 이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예비고1한테는 의미가 없다고 칩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학년은 어떤 학년이냐면 고1이 여름방학에 2학기 내신을 미리 몇 회 안에 완성을 한다든지 혹은 고3이 수능 전에 문법을 1, 2학년 때 한 거를 한번 총정리해서 몇 회 완성한다든지 그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중학교인 애들 아무리 예비고1이라고 해도 이제 아직 중3인 애들한테 문법 몇 주 완성 해가지고 우리 고등 문법 다 돌려봤자 애들 거기에 반도 기억하면 많이 기억한다고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몇 주
필수 완성, 몇 개 완성 이런 거에는 너무 이제 치우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좀 이거는 이제 학생들도 이런 경우가 있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려운 걸 가르치면은 어려운 걸 배우면 자기가 뭔가 된 듯한 느낌이 드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중3부터 조금 성적이 나오는 친구들은 특히나 내가 고등학교 2학년 걸 벌써 풀고 있어. 나 벌써 고3 것도 풀어봤어. 라는 그런 거에 취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고1, 2 거는 소홀히 하고 계속 자기보다 높은 단계만 풀어서 당장에 몇 개 맞는 게 중요해지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는 고1, 2, 3에 나오는 기출 지문을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태도를 길러야 될 시기인데 이렇게 자기 학년보다 높은 거를 푸는 거에 취해서 뭔가 이제 막 선생님들이 고2 기출 풀 거고요, 고3 기출 풀 거고요, 요런 거에 조금 혹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요런 세 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꼭 이제 저랑 수업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수업은 조금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면은 요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필수 문학 개념어요. 이거는 수능에서도 필요하고 내신에서도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이게 뭐냐면 어머님들 아실 거예요. 의인법, 반어법, 역설법 이런 것들이요. 왜냐하면 학교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A라는 작품을 수업하실 때 이거 서리법이지 라고 하고 지나가실 때도 있지만 애들이 영탄법 정도는 알겠지? 하고 수업을 안 해주시고도 문제로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문학 개념어는 무조건 고3이 아니라 단 내년 3월에 입학하기 전에 완성을 지어줘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고전시가 읽는 법. 아마 아이들이 중학교 다니면서도 고전시를 풀긴 풀 텐데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거나 중학교 수준에서 나오는 고전시들은 학교나 교과서에서 이미 최대한 현대어로 많이 풀이를 해서 줍니다. 근데 이게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거를 원문 상태로 나오게 되는데 아이들이 보통 그렇게 원문 상태로 나오면 어떻게 푸냐면 그거를 문장으로 읽는 게 아니라 어디서 이제 단어만 읽는 거죠. 읽다가 봄, 집, 사랑 이런 식으로 해서 단어만 이렇게 짜집어서 읽는데 이렇게 하면은 절대 애들이 맥락을 가져가는 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고전 시가를 정말 혼자 읽을 줄 아는 거, 그리고 그 고전 시가에 자주 나오는 어휘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저도 한자 외우는 거 안 좋아하지만 자주 나오는 어휘들에 등장하는 한자 정도는 완벽히 쓸 줄은 몰라도 눈으로 익혀두는 정도, 요 정도는 조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1학년 내신 범위의 문법은 미리 예습을 해주면 좋습니다. 2학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1학기 정도는 미리 예습을 하고 들어가면은 학기 중에 부담이 조금 덜할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 풀이가 아니라 당장은 지문을 읽는 법을 익혀야 된다. 여기다가 이제 조금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아이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이제 중3 커리, 그러니까 여름방학부터 내년 2월까지 입학 전까지 짠 커리도 저는 이걸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커리를 짰는데, 이제 이 커리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스테이지 1이라고 부르고 아이들이 아마 졸업고사를 11월 초에 끝나죠. 그러면 11월 중순부터 스테이지 2가 진행이 될 건데 스테이지 1에서 하는 건 일단 문법과 문학 독서로 나눴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문법, 문학 독서를 공부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바뀐 수능 전에는 문법을 너무 못하는 친구들은 문법에서 도망칠 수 있었어요. 선택 과목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선택 과목이 사라지면서 무조건 모든 아이들이 문법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문법은 내신에도 중요하고 수능에도 중요해서 좀 항상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문법을 따로 뺐고 그 다음에 문학 독서를 이렇게 합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문법에 보시면 의문의 체계와 의문의 변동을 이렇게 1차시, 2차시, 3차시 3번에 걸쳐서 할 건데 이게 1학기 중간고사 범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예습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1차시, 2차시, 3차시 하는 내용이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서랑 문학은 번갈아 가면서 할 건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아까 필수 문학 개념어를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문학은 필수 문학 개념어를 할 거고 독서는 연결짓는 글 읽기를 할 거다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뒤에서 점차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 차시도 보시면은 제가 5, 6, 7, 8 차신을 넣었는데 요거는 내신 예습 범위는 아닙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짠 이유가 뭐냐면 여름방학 때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둘 다 예습시켜봤자 어차피 애들 이거 둘 다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 보시면은 단어론이라고 하는 파트는 1학년 내신에 안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따로 보충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1차시에서 3차시까지 가는 의문의 변동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범위를 예습하는 걸로, 그 다음에 5차시부터 8차시까지 들어가는 내용은 학교에서는 나가지 않지만 수능에는 나와서 아이들이 보충해줘야 되는 부분 이렇게 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5차시에서 8차시로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전시가 읽는 법부터 우리가 자주 나오는 어휘에 따라서 주제별로 읽는다로 갑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똑같아요. 강사들이 말하는 게. 그래서 왜 이렇게 짰고 제가 뭘 하려고 하는지 조금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조금 이제 저를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보통 이제 애들한테 항상 수업하기 전에 필수 문학 개념어를 수업하기 전에 애들아 의인법이 뭐야? 이렇게 보통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어머님들께서도 아버님들께서도 의인법을 못 들어본 어머님, 아버님은 안 계시겠죠. 그럼 의인법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제 답이 나오는 게 사람이 아닌 거를 사람같이 표현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개념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저희가 수학에서 공식 안다고 문제 풀리는 거 아니잖아요. 국어도 똑같습니다. 개념을 안다고 문제가 풀리진 않아요. 분명 의인법이 사람 같은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의인법을 찾으라고 하면 못 찾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그게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건 저건 의인법의 개념이고 우리가 문제를 풀려면 개념이 아니라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게 의인법이라는 건 사람이 아닌 애랑 사람인 애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 차이점이 뭘까요? 사람이랑 사람이 아닌 것 사이의 차이점. 저희랑 아이들은 이걸 할 수 있어요. 저와 아이들은 이걸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꽃과 이걸 할 수는 없어요. 아이들이 강아지와도 이걸 할 수 없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말을 하거나 듣는 겁니다. 저희가 백날 강아지한테 땡땡아 밥 먹었어? 해도 저희가 눈치껏 알아듣는 거지 걔가 진짜로 대화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사람 같은 거를 찾는다가 아니라 사람이 아닌데 말을 한다? 사람이 아닌데 말을 듣는다? 그게 의인법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는 강아지랑 말할 수 없고 꽃과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뭘 알 수 없냐면 강아지와 꽃의 심리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두 번째는 사람이 아닌데 심리나 감정이나 내면을 가진다? 다 의인법으로 취급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념이 아니라 기준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문학 개념어를 처음에 수업을 하는 거는 물론 아이들이 나중에 내신이나 수능에 필요한 문학 개념어를 가르치기 위함도 있지만 이 문학 개념어를 배울 때 개념이 아니라 기준으로 들어가자라는 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문학 개념어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서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문장과 문장을 제가 연결 짓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아까도 뭐라 그랬냐면 애들한테 문제 푸는 거 지금 중요하지 않고 글을 읽는 태도를 기르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나쁜 습관. 이런 거 읽으면서 막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세모 치고 네모 치고 그런 게 이제 공부한다고 아이들이 착각하게 만드는 습관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 짓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문장이 나오고 두 번째 문장이 나왔을 때 두 번째 문장이 아예 딴소리를 할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당연히 첫 번째 문장에서 이어지겠죠. 근데 저희가 이 문장 한번 읽어보면 20세기 초 유럽에서 일어난 과학 문명의 발전은 현실을 이루는 법칙을 하나씩 부정하였다. 절대적이라고 믿어왔던 시공간마저 상대적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기존에 당연시되어 온 인식의 의문을 품었다. 그럼 한번 봐주시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 똑같이 생긴 글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아이들은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따로따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병렬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여기 첫 번째 문장에서 과학 문명의 발전이 원래 현실을 이루고 있던 법칙들을 부정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생기진 않았지만 여기에 현실을 이루는 법칙이 여기서 무슨 말이랑 똑같은 걸까요? 그렇죠.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시공간. 이게 똑같은 거죠. 그럼 결국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현실을 이루는 법칙, 즉 절대적으로 믿어왔던 거를 이제 부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거를 다시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기존의 당연시되어 온 식. 이거 세 개가 다 똑같은 말인 거죠. 근데 마치 똑같은 내용인데 표현만 다르게 해서 아이들한테 정보가 많은 것처럼 착각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걸 읽고 해야 되는 거는 여기에 동그라미 네모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 문장의 이 말과 두 번째 문장의 이 말이 사실은 같은 말이었구나. 그럼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같은 얘기구나가 되는 거죠. 그러고 여기에 부정하였다가 여기서 의문을 품었다랑 같은 게 되는 거겠죠. 그러고 그 다음으로 가면 이는 서양의 회화에도 영향을 미쳐 큐비즘이라는 새로운 미술 양식을 탄생시켰다. 그럼 결국 이 말은 뭐냐면은 여기서 큐비즘이라는 새로운 미술 양식이 여기에 의문을 품은 거구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과 문장이 이렇게 계속 연속되게 연결되면서 읽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냥 글을 나열식으로 읽다 보니까 정보량은 많게 느껴지고 독해력은 안 느는데 문제만 푸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은 문제풀이에 초점을 두지 않고 일단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본인이 연결짓는 연습을 하는 거에 목표를 두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테이지 1이 끝나면은 그냥 끝이 아니라 스테이지 2, 그 다음에 이제 고1 시즌 1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기간에 조금 쉽니다. 9월 6일까지 저희가 8회를 하고 나면은 11월 15일까지 거의 약 2달가량을 쉬는데 이걸 쉬는 이유는 아마 학생에 따라서 졸업고사를 준비하거나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꾸준히 다니기가 힘든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대신 이 중간에는 제가 특강을 깝니다. 1학년 내신 교과서에 있는 주요 작품들을 모아가지고 특강을 까는데 그거는 단발식으로 2회 정도로 깔기 때문에 가능한 친구들만 들으면 되고 저희가 이렇게 문학, 독서, 문법 시리즈로 가는 그 정규는 잠깐 쉬었다가 스테이지 2에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스테이지 2로 가면 이제 나오는 건 뭐냐면 여기에 제가 문법 요소라고 해놨는데 이 문법 요소가 아이들 1학기 기말고사 내신 범위입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에 중간고사 범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아이들 졸업고사 끝나고 나면은 1학기 기말고사 범위를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은 대충 이 정도인데 제가 이제 시스템도 잠깐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메일 다다르다라고 하는 교재가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쓰고 있는 자체 제작 주간지인데 말 그대로 매일매일 푸는 주간지예요. 그래서 총 5일치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매일 독서 한 지문, 문학 한 지문, 문법 5문제 해가지고 하루에 한 20문제 정도씩 매일매일 풀게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뒤에는 여기 사진이 조금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그냥 답지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아이패드로 이게 왜 답이고 답이 아닌지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이걸 써놓을 때도 그냥 써놓은 게 아니라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숫자가 쓰여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문제를 풀 때 얘를 먼저 보고 얘를 보고 이 정도 생각은 들었어야 되고 얘를 보고 이 정도 생각은 들었어야 된다 해서 사고 과정을 그대로 써놓은 거라서 아이들이 그냥 채점만 하지 않고 제 사고 과정을 조금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든 주간지가 나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실전 모의고사인데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은 서울 학생들 기준으로는 1년에 2번 정도 모의고사를 봅니다. 근데 이거는 교육청이 어디서 주관하느냐에 따라 달라가지고 뭐 복불복이기는 한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고3이 되면 우리가 수능을 보는 형식이랑 똑같은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1학년 때도 1년에 2번 보고 2학년 때도 1년에 2번 봐요. 그러면 내신은 계속 볼 기회가 있는데 모의고사는 상대적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볼 기회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모의고사 풀이를 조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얘는 뭐 실력을 확인하고 뭐 첨삭을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이 모의고사의 가장 큰 의도는 뭐냐면 저는 이 모의고사 집에서 보게 안 합니다. 수업 시간과 별개로 제가 연구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연구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애들 모아놓고 풀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모의고사가 80분짜리예요. 1시간 20분. 근데 사실 언어 과목에서 애들이 뭐 자체를 힘들어하냐면 80분 동안 집중력이 유지되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아이들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 수업 시간 40분, 50분인데 그것도 못 버티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80분 동안 글을 계속 읽고 있으려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건 점수를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내가 집중하는 거. 그 시간 동안 내가 글을 계속 읽어낼 줄 아는 힘을 기르는 거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 1회 이런 실전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건데 이것도 이렇게 손필기 분석지가 나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이제 그 모의고사 성적표가 매주 이제 배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저희가 테스트도 봐요. 제가 좀 수업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이게 컨텐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클리닉에 와가지고 이거는 이제 시간을 설정을 해서 클리닉에 와서 수업 내용에 대한 복습 테스트를 보게 되는 거고요. 이 테스트는 단순히 OX만 하면 안 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답이 X면 그 이유까지 쓰게 해서 그 이유가 맞아야만 오케이. 근데 이걸 하는 이유는 학생이 그거를 답을 맞추더라도 본인이 왜 맞추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서 제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는 용도다. 해서 수업 1회, 그 다음에 모의고사 1회, 그 다음에 테스트 1회 해가지고 이렇게 3개가 세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을 해서 여기다가 송희진 국어라고 치면은 저희가 더 궁금하신 것들은 이제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제 소개를 하겠다고 하고 제 이름입니다. 제 소개를 하겠다고 하고 소개도 똑바로 안 했는데 저는 이제 두각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혹시 대성마이맥이라고 사이트 아실까요? 거기서 지금 고1, 2 강의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여기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조금 초과가 돼가지고 제가 좀 말을 따다다 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 저는 여기까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